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몇 주 잘 지내셨습니다. 지난주만 있었나요? 지난주에 못 나왔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볼 텐데 어제 사실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올 걸로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내일 결론을 내리는 걸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몇 개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두 최고위원에게 좀 명예로운 사퇴 이런 길을 좀 열어주려고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징계 기간에 따라서 출마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 뭐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가고 그러면 이제 출마를 못 하죠. 근데 이제 명예로운 사퇴를 하면 사퇴 자체가 셀프 징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당원권 정지 한 뭐 1년 안으로 뭐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은 출마 시기에는 당원권이 회복이 되거든요. 당원권 정지라든가 뭐 출당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은 7명의 최고위원 중에 2명이 고리가 된 공석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죠. 안 그래도 뭐 좀 약한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김기현 체제가 7명 중에 2명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고리가 됩니다. 고리가 되면은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뽑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진 사퇴를 하고 싶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본인들이 두 최고위원들이 그걸 완강히 거부하니까 이틀 동안 좀 그걸 좀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자진 사퇴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 지금 시간을 보려고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의 분석, 해석 들어봤고요.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 윤리위 자체가 독립기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의원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위 자체는 정말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 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요. 네. 지금 아마 그 윤리위가 열렸다가 바로 징계를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길을 좀 모색하거나 또 자진적인 그런 그 사퇴에 대한 길을 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또한 해석일 뿐이고요. 윤리는 윤리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많은 언론에서 네. 아마 자진 사퇴라는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책임 뭐 이런 이제 분석을 많이 해놓으셨던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석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여의도에서 뭐 일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원회 당의 이름으로 위력을 통해서 위력을 가지고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더더구나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할 정도의 징계, 중징계를 당하게 되면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항이 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저항이 있을 거다. 아마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결정을 좀 하루 이틀 정도 뒤로 미루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에 갖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가장 신빙성 있는 걸 좀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라 제가 아마 좀 지나면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위력으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정치 생명이 끝이 날 경우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이제 모종의 메시지를 아마 당에 발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도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뭐 밝혀질 것이 있다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담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위원회가 결국 한 이틀 정도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여의도에는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네. 태영 의원 들어오셔가지고 초선이고 또 강남에서 당선됐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지금 아마 어디서 그 나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에 보태졌거나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녹취록했던 그 부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좀 과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윤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겠지요. 본인들한테 좀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그렇게 뭐 당에 부담 주고 할 분들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윤리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사법부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리위원장이 어제 그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한 얘기가 이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퇴하면 혹시 사퇴하면 이게 양형사회에 반영이 되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예상할 수 없어서 답변은 부적절하지만 정치적인 해법이 나오면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사법부니까 정치권에 있는 거니까 정치적인 어떤 해석, 판단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아무래도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지금 현재 당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 얘기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위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정치 안에 있는 기구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윤리심판원이 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정당 조직 안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당이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권 분립 차원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누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정당이 설치한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국민의힘의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를 말하자면 숙청하는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두 차례에 걸쳐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고려를 통한 정치적 선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사법부와는 완전히 다른 일종의 정치 조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 아까 의원님께서 살짝 얘기를 해주시려다가 말았던 게 아마 그 유승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좀 강하게 받으면 다음 총선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 이진복 정무수석과 했던 얘기를 지금 해명과는 반대로 뒤집고 폭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유승민 의원도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그 말고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궁금합니다. 다음에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 의원님이 이제 그런 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막 예. 얘기는 못 그래서 제 하시지만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되면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당이기 예. 때문에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있지도 않은 거, 확인지도 않은 걸 자꾸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혼란스럽고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리를 아까 뭐 이렇게 숙청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도 윤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그럼 숙청하는 곳인가요? 정치하는 집단에 윤리가 있는 건데 또 네. 그 윤리가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하겠지요. 당의 이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아무래도 그 윤리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네. 또 저희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시고 굉장히 인품적으로 황정근 위원장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당이나 또 개인들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윤리가 잘 저는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얘기는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만 종합을 해보면 또 전망을 해보면 중징계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에 나왔고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재심이나 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변함없는 저희 당의 방향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아주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꽃을 피운 세계사적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부분 또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윤리위가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에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퇴는 안 하겠죠, 두 분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쯤 되면? 이쯤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전반적인 여론 자체가 네.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 또 추후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인데 네. 이미 태용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이미 배수의 진은 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지 못하겠으니 이 당에서 징계를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김재원, 태용호 이 두 분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걸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봤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한두 번 정도야 법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법원은 이 정당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선택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결국에는 존중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저항 이런 것을 아주 세게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는 3선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태영 의원도 이렇게 강남에 와서 당선이 되셨고 다 두 분 다 괜찮은 분이세요. 네.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네. 또 정치를 개인적 생각으로 개인적 이득만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국가 전체에 있어서 정치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아주 상식적인 분이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어떤 입장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상식적인 분이라면 이까지 안 왔겠죠. 상식적인 분이 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순간에 잘못된 판단, 선택으로 잘못된 결정, 잘못된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야 이분들 무슨 저희들이 호불호가 있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은 개인적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는 네.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역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역사 인식과 다른 판단을 정치인이 한다고 했을 때 네.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중징계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상식적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윤리위가 다시 열릴 때까지 두 최고위원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을 하는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리위 회의 결과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으로 나올지 아니면 이하로 나올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해명하는 자료를 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가상화폐 투자한 금액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처음에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의 설명으로는 주식에 투자했던 걸 한 10억 원 정도 되죠. 9억 8천만 원 정도 10억 원 정도 되는 걸 다 빼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체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1년 1월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을 가지고 있던 주식 모두를 매도를 해서 9억 8천만 원 정도 돈이 생겼고요. 그 다음 달에 한 3차례에 걸쳐서 10억 정도를 코인 투자하는 거래소에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코인에 투자를 했던 거고 그 다음 해죠. 2022년 2월에 실명제가 되기 전에
이제 이 지갑이라고 하죠. 가상화폐 지갑을 바꿨던 겁니다. 바꿨던 건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그것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는데 그 사이에 나온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예금이 1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 원은 또 어디서 생긴 거냐? 이거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얘기로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한 9억 원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 돈인지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일단 당장 딱 받아들이기에 뭔가 좀 명쾌하다 이런 느낌은 좀 없죠. 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샀는데 그러면은 그 주식을 판 돈만 가지고 정말 딱 그것만 가지고 코인을 산 건지 그러면은 그 주식은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난 건지 그러니까 자금의 출처라든지 또는 이제 이게 그 매매 과정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예, 코인이 물론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코인 투자 열풍이 불면서 코인을 통해 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셀카를 찍어가지고 직장에 사표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본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각국 정부가 아직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각국의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이게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화폐냐 아니냐 이 네. 부분에 대한 논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재산 신고 대상으로도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와 경쟁하는 새로운 화폐로서 가상화폐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상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계속해서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다 클리어하게 문제가 다 클리어하게 되더라도 네. 명확해지더라도 이 해명한 부분이 또 다른 의문을 낳고 또 다른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해명을 2번, 3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완벽하게 좀 공개할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고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실망을 주는 대표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의원이 김남국 이 의원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정의로운 척을 했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감싸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참 이걸 좀 돌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4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위맥스 같은 이런 참 이상한 데다 투자를 이렇게 80만 주 했단 말이죠. 그게 또 뭐 이상한 데라고 하시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위메이드라는 그 게임 개발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발행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고 특히 가난팔이를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뭐 라면만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참 위선과 가식이 심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갖고 있던 걸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LG 디스플레이를 매각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이 위메이드인가요? 위믹스 이 가상화폐를 샀었던 그 시점을 다 밝히면 됩니다. 이거 안 밝히고 있잖아요. 떳떳하질 못하니까 매각 시점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억 8천이라는 돈이 또 예금구제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 김남국 의원이 자산이 21억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변호사 한 뭐 6, 7년 한 것 같아요. 6, 7년 만에 21억을 벌 수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네. 아니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안 사 먹어가지고 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한 1억 가나 보지요? 전 진짜 이런 사태를 봤었을 때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 제가 실수했으면 어떤 부분 실수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실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속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질타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뭐 내부 정보 이용했느냐 이거는 수사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해충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제 가상화폐 세금을 매기는 걸 유예하는 법안에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건 괜찮습니까? 공동 발의자. 예, 공동 발의자. 대표 발의가 공동 발의고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제가 4년을 했거든요. 네. 제가 하고 있을 당시에 코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말하자면 2030 세대들이 엄청난 투자를 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화폐가 아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라고 해가지고 2030 세대들한테 엄청난 말하자면 비판을 받고 네. 결국은 이제 입장을 바꾸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이게 소득이 생기니까 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려고 했더니 2030 젊은 세대들이 아니 우리는 백날 월급 모아봐야 집도 하나 못 사는데 이거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좀 얻었다 그래서 과연 과세를 하는 것이 맞냐 네.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 결국은 이제 과세를 못하고 결국은 2025년도부터 이제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법이 통과돼가지고 유예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이제 제가 잘 아는 입장에서 아마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 세금 안 내려고 네. 그 법안이 누가 발의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대표 발의도 아니고 공동 발의를 했다. 이래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떻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국회법이라든지 고위공직자의 어떤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이 입법 권한을 가지고서 입법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를 바로 이해충돌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은 법적 해석의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금 안 내야지 해가지고 누가 발의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그렇게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다만 예. 국회의원으로서 예.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 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참에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예. 재산 신고를 하게끔 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드러내고 그 변동 사항을 국민들께 내보임으로 인해서 예. 혹여 공직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정식을 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검증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재산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예.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든지 네. 이러면은 입법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손을 봐가지고 예. 원래 재산 신고를 하게 한 그 입법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좀 수정을 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가상자산이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었을 때에 약 한 60억 정도 금액이 좋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최대 금액이 그만큼까지 자, 뛰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자산가인 겁니다. 근데 이거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닙니다. 예. 자, 아니 뭐 다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그래프가 다 나왔잖아요. 예. 80만 개를 갖고 있는데 대충 금액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런 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전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시고 격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함께 정무위에 있었잖아요. 이 네. 이해 충돌 때문에 정말 의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그래서 다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그 직무를 특히 변호사예요. 예. 이 부분 법률 전문가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비난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FIU라고는 금융분석원에서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게 나올 때 그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네. 그게 문제가 돼서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정치 수사입니까? 본인이 해명할 일이에요. 네. 지금 FIU 같은 국가기관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도요. 김만배 같은 일당들이 매일 현출로 인출을 하니까 네. 이 금융분석원에서 이상해가지고 그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범죄 집단들이 이러한 돈을 이동하거나 현금으로 인출을 해가지고 쓰고 할 때 범죄 혐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돼가지고 이 국가기관에 이 부분을 아주 주시하고 있다가 문제가 있는 것을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정치 수사라고 지금 또 공격을 하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께서 이 거래에 대한 시점 그리고 불분명한 자금의 이 과정 그리고 21억에 대한 변호사하면서 어떻게 벌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아마 추가 소명, 해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주제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주년에 맞이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은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띄었던 키워드는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 없다 이러면서 지금 한 1년 동안의 외교 일정들, 성과들을 좀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기울어졌었죠. 한미 동맹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적이 침공을 하면 와서 동맹국이 와서 함께 싸우고 또 동맹국이 침공을 받으면 저희가 가서 함께 싸우게 되는 구조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외교적으로 무너졌었던 것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관이었었고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을 핵 보유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서 함께 회담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우리가 속아왔잖아요. 이러한 국가의 틀들이 좀 바로 세운 기간이었었고 또 교육계획 같은 데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 평생 고등교육 체계라든가 또 그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성과들이 좀 있었다 말씀을 네. 드리고 또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임 1주년쯤 해서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픽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 외교안보에서 큰 성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여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이 정도면 37.5%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평가는 60% 정도로 나왔고요. 의원님. 예, 바로 이 여론조사가 윤석열 정부 1년의 국민들의 평가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조차도 부정하는 뭐 그런 이제 발언들도 있고 그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굉장히 오만한 것이죠. 여론조사는 있는 그대로 그냥 국민들의 여론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이터로 네.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선 인수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외교안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외교안보 분야만큼 대한민국의 국익이 철저하게 훼손된 정부가 없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지고 훼손된 부분이 바로 외교 안보 분야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 진보 진영이 배출한 모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두 가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라는 측면, 또 네. 하나는
대한민국만큼 개방된 나라가 없습니다.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네. 전부 다 개방돼 있습니다. 외국 자본에도 개방돼 있고 국제 무역에도 개방돼 있고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릴 정도로 세계 경제 체제에 깊숙하게 편입돼 있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가피하게 국익을 위해서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말하자면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도 일본, 러시아,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는,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던 하나의 동맹 예. 세계 친선 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단 국가고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일본에 말하자면 돌격대가 돼가지고 예. 신냉전 체제에 완전 돌격대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경제 영토도 스스로 나서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네. 완전히 돌격대가 돼가지고 국익을 훼손하고 실리를 훼손하는 그런 신냉전 시대의 돌격대가 돼가고 있기 네. 때문에 윤석열 정부 1년만큼 외교 안보 분야에 국익을 훼손시킨 이런 정부가 없었다라는 예. 평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님, 잠시만요.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짧게 1분 정도 알겠습니다. 예, 드릴 거고요.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주년 기자회견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건 괜찮은지 그것까지 섞어서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정 지지도가 뭐 이렇게 도표로 나오고 있는데 무겁게 받아들이지요. 그렇지만 외교 안보에서는 정말로 많은 이러한 실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뭐 우리 시장 때문에 얘기한다 경제는 자국에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미 중국 같은 데에선 기술력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이 보완제적 중간재가 좀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면서 또 최저임금을 다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응이 늦지요. 예. 지금 재정도 얼마나 많이 이게 그 마이너스를 해놨습니까? 이럴 때 정말 힘들 때 이 재정이 악화가 안 돼 있었으면 저희가 추경도 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뭐 실적적 측면에서 볼 때 지지도가 낮은 거를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딱 한 말씀만 드려요. 딱 한 말씀만 드리자면 30초 드리겠습니다. 딱 예. 한 말씀. 10초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10초만 해주십시오. 예. 아니 우리 뭐 성일종 의원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시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집권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남 탓하고 있다. 야당 탓하고 있다. 전 정부 탓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시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 됐다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후진국이더라. 이런 자조 섞인 비판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시면 1시간 동안 혼자서 말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네. 있잖아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가 아는 것이 이 세상 전부다라는 그런 오만으로부터 무능함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국정 운영 방식 바꾸지 않고서는 30%대 지지율 절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씀도 제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1분을 채우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